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사 제3번, 세 번째, 문제적 남자 이승만 두 번째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선생님이 나오네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박용만이란 분이에요. 이승만, 네, 박사와 이 박용만 선생님이시죠. 박용만 선생님도 독립군이시고, 이분은 이제 무장투쟁을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와이에서 당시에. 그래서 이 박용만 선생이 일본의 군함을 폭파시키려고 하던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에게 얘기를 해서 그걸 막았죠. 자, 이거 또 누군지 아시죠? 이번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시죠? 윤봉길 의사의 폭탄 테러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비난합니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이 무장투쟁보다는 외교적으로 해야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했는데, 당시에 좀 상황이 변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도 공격하면서 점점 이 아시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가 엄청 심해지고 있었던 때라서, 이 윤봉길 의사의 폭탄 테러가 국제사회에서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폭탄 투척했는데 처음에는 비판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판을 취소했습니다. 왜냐? 아, 이거 보니까 여론이 좋게 형성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무장투쟁이 나빠서 반대를 했던 게 아니라 무장투쟁이 한국의 독립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여론으로 바뀌자 자기 의견을 바로 수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한쪽에 나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뭔가 말 바꾸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되게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이걸 바꿀 수도 있는 자기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마음, 독립을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자, 하나, 둘, 셋.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분은 세수할 때 서서 세수하셨습니다. 저 일본 쪽으로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박사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는 엄청난 비난을 하셨어요. 네. 자,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든 뭐 지금으로 치면 약간 유엔 비슷한 그런 회의였어요. 그 미국에서 주도했었는데 미국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그 방금 나왔던 단체 신중 선생님이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이승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보니까 일본은 너무 강하고 지금 막 미국이랑 이렇게 동맹도 맺고 막 서양 열강처럼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될 가능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이 리그 오브 네이션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조선을 이 국제 기구인 리그 오브 네이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알려지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뿐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른 나라한테 다른 국제기구한테 통치해달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승만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황연필이라는 그 유튜버 역사 강사는 이승만을 뭐 이완용급 취급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었어요. 그 황연필이 주장했던 거에 보면 이승만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분간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 주시고 우리 조선이 좀 힘을 얻으면 그때 완전히 독립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나라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잠깐 일본에서 벗어나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통치를 받고 하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앞부분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도 고객 갸우뚱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없는 나라 팔아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짜잔. 자, 이 청원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낸 거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 우리의 민족 영웅 중에 한 명인 안창호 선생님도 이 위임 통치 청원에 네, 동의를 하셨습니다. 1919년 3월 3일이죠. 자, 완전한 독립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재 일본의 통치 하에서 해방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나라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빨갛게 된 거. 이것이 성취되면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한국을 중립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승만 박사님은 스위스처럼. 특수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에 있어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 제국주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국제연맹에 이 청원서를 보낸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하셨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단재 신채호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 신채호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 근데 신채호 선생님 그거 몰랐잖아요. 모르고 한 말이잖아요. 그냥 소문으로 아 나라를 조선을 다른 나라가 총차게 해달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 말 한 건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아니면 뭐 전화가 돼요. 뭐 없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는 적. 네,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었죠. 어떤 부분에서 세웠나요? 어, 남한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은 이러다가 분단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각을 세웠었는데 원래 두 분은 되게 친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반공주의자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공산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배받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를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공산주의 진영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막 일본의 이런 방해는 심각하고. 이러니까 공산주의자의 그런 사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명확한 그 꿈이 있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공화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도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외교론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입니다. 네,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탄핵이 됐는데 좀 있다가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네, 불러들입니다. 임시정부로. 두 분이 엄청 친했어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를 다시 사용한 것은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네. 이승만 그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때 당시 임시정부가 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 이 책을 이승만 네, 대통령이 지었는데요.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일본 내막기,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뭐 사정 안에 있는 거 이런 것이죠. 이승만 박사님이 적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우리 여기서 또 깜짝 놀랄 만해요. 자,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1941년 7월에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이 책은 미국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수 있다라는 경고. 그래서 책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및 만주 침략을 방관했다는 주장을 하며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언급했어요. 우리나라를 미국이랑 일본이랑 너희는 필리핀 먹고 너희는 조선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몰래 했던 그 나쁜 조약이죠. 이승만 박사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결국 미국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 책의 출간 시점이 진주만 공격 이전이었던 점이 주목받는다. 네, 이승만 박사의 예언대로 일본은 네, 가와 있는 진주만의 미군함을 공격합니다. 대단하죠. 네, 조선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정치학 박사가 되고 국제 정세를 읽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라는 것까지 예언을 한 겁니다.
일본 내막기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었고 유사한 예언을 한 다른 저자도 있었다. 네. 그렇지만 이 조선 사람이 저기 가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국제 정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던 당시 조선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혹은 뭐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승만 박사는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정말 남달랐죠. 근데 이 남다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해요. 너무나 그 식견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오만한 일이 또 생기긴 합니다. 네, 임시정부 승인 요청도 이승만 박사가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1942년 미국 국무부를 접촉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는 일본의 패망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준다면 친미 국가로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외교적 협상을 했다. 자, 이미 이승만 박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해서 저 일본과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 중요한 일로 이어져요. 그러나 미국이 거절했어요. 미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한국을 도와줄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제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읍 발언이죠. 정읍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표화된 후 다시 시작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쭉 이게 뭔 말이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선거하자 이 말 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됐다. 막 이렇게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시죠. 이 단독 선거는 유엔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엔에서 이제 선거하려고 이제 신탁 통치가 안 되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래서 유엔에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이거 뭔가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남한에는 와서 조사를 했는데 북한에는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당했느냐?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이렇게 쭉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이미 자신만의 정부를 세우려고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통일되는 정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소련과 김일성이 짜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식적으로 신탁 통치가 파탄난 후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선거를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엔에 의존했는데 미국은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국회의원 선출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소련은 한반도의 단일 정부 수립할 의도가 없었어요. 애초에. 김일성 중심으로 북한 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그 얘기를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 때문에 단독 선거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위해서 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유엔의 결정입니다. 그럼 유엔을 원망해야죠. 뭐 굳이 분단을 얘기하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엔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유엔에 들어오는 것도 거부했던 북한을 원망해야죠. 해방 후 배상 요청.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배상 요청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강제징용이라던가 뭐 피해 입은 것도 너무 많고 그 노동을 했는데 돈 못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동안 수탈당한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해방 후에 배상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산입니다. 적산이 뭐냐면 적의 재산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미군정에서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돈 조금만 가지고 재산 다 버리고 다 쫓아냈거든요. 일본으로. 그래갖고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었고, 미군정은 이거를 한국한테 거의 조금 쓰고 거의 남겨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이 그 당시 한국의 그 재산의 거의 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배상 얘기를 하다가 이승만이 그때 당시 일본이 미군정이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패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승만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요거.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실 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다케시마 독도가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정말 잘했죠. 일본이 정상화되기 전에 이거를 딱 그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대마도와 이승만 라인인데, 일본이, 이거 가지고 막 시비 걸면서 얘기하니까 이승만이
돈도 안 주려고 그러니까 대마도 내놔라 막 이렇게 합니다. 이승만 라인 걸고. 그래서 국제법이 확립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일본 그 어선들 오잖아요. 그러면 다 막 잡았습니다. 막 총 쏘고. 네. 그래서 보면 1954년부터 57년 사이에 총 125명의 일본 어민이 넘어와 체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저기 선박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라인까지 가서 이렇게 고기도 못 잡았는데 다 일본 배만 온 걸 이제 군인들 동원해서 다 잡은 거예요. 일본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승훈 박사님은.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료를 조사해 보면 되게 다르고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역사가가 어떤 것을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관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팩트를 잘 봐야 됩니다. 요즘같이 선동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 AI 기술도 발달하고 각종 인터넷, 유튜버 뭐 이런 것들 다 1인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기 시청자들을 끌어들여야 돈이 되니까 인기도 없고 시청자를 끌어들일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짓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혹은 선택된 편집이 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대 이전에, 이 유튜버 시대 이전에도 역사학자들, 어떤 자기만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관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아니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런 선동에 당하지 않는 팩트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또 검색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검색하더라도 그 자료의 진위 여부도 잘 알아야겠죠. 제가 한국 교회사 이제 이승만은 아마 다음까지 하고, 나머지 또 이제 한국 초대 교회사를 할 건데, 이거를 알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콕 집으셔서 진짜, 어,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메가더 장군이요. 일본을 보고만 알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막 성경도 엄청 많이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어, 일본을 그 아시아 보고마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세계 그 아시아 보고마의 전진 기지가 됐죠. 그리고 당시에 선교사들도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인도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게 기독교 국가 같은 느낌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세계 유례가 없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섭리를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섭리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섭리.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참된 예배의 깊이로 인도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보다 높으셔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고종 그 황제 그 폐위 그 음모에 가담해가지고 관련되어가지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죽음에 있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렇게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기초를 닦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도 그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 놀라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런 모든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넘어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겠죠. 셋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로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어, 이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한다. 네, 악한 문화. 아시겠죠? 세상의 다양한 선동들, 거짓된 정보들, 그리고 또 세상적인 관점들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충실하게 한다. 우리가 이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의 믿음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흔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여기게 되는 또 새로운 그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다 잘 된다, 문제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섯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중심의 문화에 대해 경고하고 정하게 한다. 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 중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한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다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자녀분과 꼭 양화진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에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 뼈를 조선에 묻어달라, 한국에 묻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나 배우자가 병이나 이런 그런 사건들로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이 한국의 교회에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한국에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고 부대를 사랑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더 집중해 보시고, 네,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 열심히, 네, 이 12주 성장 모임을 진행해 봅시다. 감사합니다.